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을 매우 무서워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인 출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명적인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출혈입니다.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출혈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몸에 붙어 있는 피부 밑에 여러 가지 결체 조직들과 붙어 있는 지방을 뽑아내려면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그 지방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지방흡입을 하게 된 환자의 지방통을, 그러니까 몸에서 채취된 뽑아낸 지방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약 1500cc 정도의 흡입량이 이제 있는 이런 지방통인데, 그 중에 위쪽으로 이렇게 노랗게 있는 게 지방이고, 그 밑에 한 800cc 정도 있는 게 수액과 투메슨트를 넣었던 용액이 같이 흡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이 나는 게 바로 미세한 출혈이 같이 흡입되어서 이런 붉은 톤의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통은 약간 더 붉은 느낌이 더 심하죠? 이쪽은 약간 피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출혈량은 사실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헌혈을 하게 될 때 헌혈 한 파인트를 헌혈을 하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듯이, 일반적인 지방흡입을 통해서 나오는 출혈량으로는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출혈량이 예기치 못하게 너무 많이 출혈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았던 분의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 복부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이쪽 옆구리 쪽으로 출혈이 조금 더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 윗배 쪽으로 출혈이 좀 과도하게 나서 지혈이 된 상태로 이제 제가 찍어본 것인데, 혈종이 좀 형성될 정도로 출혈량이 좀 많았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다 보면은 전혀 출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출혈량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방흡입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정한 7가지, 그러니까 출혈을 줄이면서 출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흡입을 할 수 있는 7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한번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출혈성 경향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수술 전에 의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멍이 있거나, 부딪힌 적도 없는데 이렇게 멍이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부딪히긴 했는데 그 멍이 작게 멈추지 않고 점점 커져서 5cm, 10cm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는 멍보다 훨씬 더 크게 멍이 드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혈색소와 혈소판 수치를 수술 전에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의 입장이겠지만은 투메슨트라는 그 지방을 불리고 지방을 녹이는 그런 용액을 충분량을 넣는 의사한테 수술 받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메슨트 안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캐놀라가 지나가더라도 혈관이 단단하게 수축하게 되면은 그런 혈관이 이제 밀리기만 하지 혈관이 다치거나 찢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투메슨트를 넣고 수술을 하는 의사가 수술 중에 출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캐놀라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캐놀라를 부드러운 캐놀라를 사용하는 게 출혈을 줄일 수가 있겠죠. 부드러운 캐놀라라는 것은 그 두께가 좀 얇고 팁 모양이 거칠지 않은 모양의 캐놀라로 수술하는 것일 것입니다.
캐뉼라 두께는 뭐 3.5mm 이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캐뉼라 팁 끝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뉼라 팁 모양을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카피스트라노스라는 이런 캐뉼라 팁 모양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하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굉장히 거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뉼라 팁을 사용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훨씬 출혈이 많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이 베커라는 모양이 이렇게 바스킷처럼 끝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훨씬 지방을 빠르게 거칠게 뽑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인데, 이 끝이 이제 거칠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출혈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메르사데스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메르사데스형 같은 경우는 끝이 심플하고 거칠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부드럽게 뽑을 수 있으면서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뉼라 두께 그리고 캐뉼라 팁이 출혈과 연관돼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혈과 연관된 또 하나의 항목은 그 수술하는 의사가 진동 기계식을 사용하느냐 매뉴얼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출혈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뉴얼 방식을 사용하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진동 기계식과 매뉴얼 방식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매뉴얼 방식은 이런 캐뉼라가 있다면 캐뉼라 끝에 음압을 유발시키는 지방 흡입 기계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 결국엔 캐뉼라 끝에, 환자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캐뉼라 끝에 음압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손으로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트로크만을 통해서 이것을 캐뉼라 끝으로 흡입을 하는 것인데, 진동 기계식은 이런 매뉴얼 방식이 몸이 너무 힘들고 의사의 로딩이 많기 때문에 캐뉼라 끝에다가 진동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기를 작동을 하게 되면 캐뉼라가 앞뒤로도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잔 진동이 있는 상태로 또 의사가 손으로 길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매뉴얼 방식에 비해서 진동기계식은 훨씬 거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동기계식 방식을 모형도로 이렇게 표시해 본 그림인데, 이 진동기가 캐뉼라 끝에 연결되어 있고 캐뉼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앞뒤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동기계식은 출혈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안 좋은 점이 있죠. 이제 다른 모식도도 보면은 이렇게 진동기가 작동을 하면서 캐뉼라가 앞뒤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을 뽑아낸다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 방식이 진동기계식보다 훨씬 부드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게 되면 출혈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메센트 안에는 에피네프린이 들어있어서 그 에피네프린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은 출혈이 적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부위를 수술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 부위를 끝내고 다른 부위를 연달아 수술하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한 부위씩 수술하는 의사들보다는 여러 부위를 수술하게 되면은 그런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부위를 수술하더라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피네프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복부 수술을 할 때 출혈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이나 허벅지 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지혈을 할 수 있습니다. 꾹 압박을 통해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만 꾹 눌러준다면 지혈이 되어서 의료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은데, 복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복부는 말랑거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출혈이 난다고 하더라도 압박을 통해서 지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수술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의사가 더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부를 수술할 때 피하층에 출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도 하고 붓기가 보일 수 있겠지만, 캐뉼라가 천공이 되어서 복강 안에 있는 어떤 혈관을 다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출혈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수술 중에도 알 수가 없고
뭐 안다고 하더라도 지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부 수술할 때는 출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제 통계를 다 내보진 않았지만 가끔 지방흡입과 관련된 이런 사망 사고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망 사고 난 케이스를 눈여겨보면 항상 네 가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 의사가 진동기계식 방식으로 아주머니, 그러니까 출산한 아주머니 복부를 했을 때 그런 의료사고가 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은 초보 의사는 경험이 부족할 것이고 진동기계식은 거친 방식이고 출산을 경험한 아주머니들은 복벽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벽은 약화되어 있고 피하 지방은 많고 그러면은 의사가 지방 흡입하는 층을 제대로 짚지 못하게 되면은 약해진 복벽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캐놀라가 삽입이 되어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의사가 진동기계식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분을 복부 수술할 때 꼭 의료사고가 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수술을 할 때는 특히 더 의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오늘 지방흡입과 출혈과 관련된 마지막 얘기로 저에게 수술받았던 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복부 수술을 하고 다음날 또 팔 지방흡입을 저에게 받았던 분인데 오늘의 주제인 출혈을 보면은 출혈은 곧 멍이죠. 밖에서 보면 멍으로 보이죠. 그래서 복부의 멍을 보시면은 복부가 이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멍이 별로 없죠. 출혈이 매우 없었다는 증거고 팔도 마찬가지로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약간 멍이 들고 출혈이 조금 있었던 게 내려오긴 했지만 수술 부위는 거의 멍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 지방층에만 조심스럽게 캐놀라를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거의 없이 지방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방흡입과 출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